지금부터 업무에 도움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 이익 조정의 기능,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공익과 공공 복리를 추구하는 기능,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응급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법은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케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는 반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요청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는 의료법이 아닌 응급의료법을 우선으로 의거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응급의료법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정의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의 지치를 말합니다. 응급처치란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뜻하며, 응급의료기관이란 번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병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해당이 됩니다. 응급환자라고 판단되는 응급증상으로는 신경학적 응급증상으로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응급증상으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한진, 박동 이상 및 쇼크가 있습니다. 중독 및 대사장애로는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가 있습니다. 출혈에서는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이 있으며, 안과적 응급 증상으로는 화학 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이 있습니다. 알러지에는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이 있고, 수학과적 응급 증상으로는 소화 경련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과적 응급 증상으로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 장애가 있고, 외과적 응급 증상으로는 개복수를 요하는 급성목증,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한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이 응급 증상에 포함이 됩니다.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는 신경학적 응급 증상에 의식장애 및 현운이 있고, 심혈관계 응급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및 과호흡이 있습니다. 외과적 응급 증상으로는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가 있습니다. 출혈에는 혈관 손상이 있으며, 이물에 대한 응급 증상으로는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재구술이 필요한 환자, 수학과적 응급 증상으로는 소화 경련, 38도 이상 소화 고열이 있고, 산부인과적 응급 증상으로는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의 경우에도 응급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케이타스, 즉 간호정보조사지의 중증도 분류 선택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임상에서 자주 접하며 실제로 시행하게 되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응급의료법 제6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전화는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이는 다른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고 안전한 이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해야 하고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설명 및 동의에 받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처치 설명 절차로 인해서 환자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의료 설명 동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응급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료인 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응급환자의 이송, 그다음에 응급환자에게 설명과 동의 의무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경우, 대표적인 예시로 중환자가 있지만 모니터 자리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의원 또는 외래 진료실에서 예약 환자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의 이용을 권할 수밖에 없는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시행한 치료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다른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부위가 아프거나 다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더 이상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는 필요하지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말기 암 환자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를 보호자 및 환자가 거부하여 호스피스 치료를 원하거나 권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의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 협조가 되지 않은 드러큰 환자들 혹은 과거에 의료진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전적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수 없는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법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만 하며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기관에 수용할 수 없는 응급환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CAG 불가로 체스트 페인 환자를 본원에서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 담당이가 타 병원 응급실 직통번호로 환자 상태 및 본원에서 전원 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병원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을 보내게 되는 경우에 초진기록지를 송부하고 진료 의뢰서를 작성하며 이송수단 및 동승자 유무 등 전원 시 필수로 고려하도록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병원 간 전원을 결정할 때에는 전원 대상 환자의 의학적 상태 및 전원의 이유, 이송 병원의 결정, 수용 능력의 고려, 전원의 시점 설명 의무가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기에 우리가 전원을 보내는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을 서면화하고 기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과 동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법적으로 긴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식불명이나 치료가 급박한 상황과 같이 긴급한 경우 사전 설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사후에라도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의 경우로 인해 구두로 서명받은 기록, 처치 후에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기록을 간호기록지 작성하는 게 이런 법적인 의무를 증명하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동의서는 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시행했다는 증명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서면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다만 동의서에 침색적인 의료 행위를 시행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환자 및 보호자가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권고하에 지속적인 의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의 의견에 반하여 병원을 떠나는 것을 원할 경우에 진료 중단 시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서면화한 것이 담화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응급의료 거부에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교통사고로 인해 환부에 압박붕대를 하고 온 응급환자에게 치료나 구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돌려보낸 응급실 의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사례입니다. 법적 의의를 제기한 피의자 측은 응급조치 불이행죄, 즉 응급의료법 제6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압박붕대를 적용하면서 지혈 조치가 된 상태로 대용 혈액을 주사받을 정도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벗어난 일반 환자를 보아 해당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 회피에 의한 진료 거부만 인정되도록 판례를 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는 의사가 타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이송된 뇌손상 환자에게 중환자실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타병원 전원을 건의한 경우가 두 번째 사례의 예시입니다.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며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타병원에서 응급처치는 항상태이므로 현재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는 더 해줄 수 있는 처치는 더 이상 없으며 실질적으로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원에 중환자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타병원 전원을 권유한 경우가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로는 15개월 영유아가 흡인으로 인해 CPR이 발생하여 119 상황실에서 응급실로 연락을 하였으나 의사가 권역응급센터로 이송하라고 한 경우로 이에 피해자 측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주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로 보고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받은 판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응급의료법은 우리가 현재 병원에서 시행하는 여러 행위들과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간호 행위를 하게 될 때 응급의료법을 기준으로 행동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